2021년 12월 24일 바로 성탄절 밤이었고 여수만 위로는 차가운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흔들리던 그날 저녁, 전라남도 여수의 조용한 어촌 마을은 한 충격적인 일로 얼어붙었습니다. 향토 사업가로 여수의 매기왕이라 불리던 58살의 김민우 씨가 15년 동안 몸담아온 자신의 양식장 안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의 시신이 자신이 키우던 매기떼에게 잡아먹혀 뼈만 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단순 사고사로 몰고 갔습니다. 겨울밤 미끄러운 연못가에서 발을 헛디딘 불운한 일일 수 있다고 짐작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간 듯한 흔적이 선명했고, 풀숲 사이에는 물로 씻겨 나갔지만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날의 끔찍한 광경을 잊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아내 55살 이지은 씨는 마당에서 통곡하며 "당신 어쩌자고 우리를 두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시 연못 쪽을 견눈질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연못에서는 매기떼가 심하게 물살을 일으키며 요동치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김민우 씨는 여수 일대에서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30평, 약 1,100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양식장, 최신식 설비, 심지어 일본으로의 수출 계약까지. 그는 지역사회의 성실함과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바로 성탄절 밤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기왕의 사망 소식은 순식간에 여수 전체를 뒤흔들었고, 다음날 아침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안가품 아닌가? 아니면 치밀하게 짜인 살인극인가?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의 웃음 뒤에는 여수의 깊은 밤보다 훨씬 더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수경찰서는 역사상 가장 섬뜩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서늘한 사건, 매기왕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밤이 지나고 열흘 후, 여수는 짙은 안개와 차가운 바람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요히 바다 위를 떠있는 어선들만이 희미하게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매기왕으로 불리던 김민우 씨의 집에는 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쪽지 한 장이나 발자국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차고 안에는 그의 현대 오토바이가 여전히 단정하게 세워져 있었고, 늘 양식장을 돌볼 때 신던 진흙이 묻은 고무 슬리퍼는 현관 앞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식지 않은 밥그릇과 비스듬히 놓인 젓가락이 남아있어 마치 잠시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이지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12월 24일 저녁에 집을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여수 어시장에서부터 순천만 근처 선착장까지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이는 그냥 물고기 상태를 좀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부분은 남편이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이 씨가 여수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초기 수사팀의 의심을 촉발시켰습니다. 김 씨의 실종 소식은 곧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산업으로 유명한 여수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단순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여수 엑스포를 후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어민들의 배수리를 도왔던 지역 사회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지역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카페에는 김씨가 양식장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고, 저런 분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 라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실종되기 며칠 전 김씨 부부의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후 이지은 씨의 눈빛에는 어딘가 섬뜩한 공포가 비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양식장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묻자 그녀는 시선을 회피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물고기들이 이상하게 날카로워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요. 그때는 별거 아닌 이야기였지만 나중에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말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체면과 사회적 압박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1000명당 단 2.1건이라는 낮은 이혼율을 고려할 때 김씨처럼 지위가 높은 남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앙일보와 코리아 헤럴드는 여수 수산업 기업인 크리스마스 밤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매기 양식장 옆에 있는 김씨의 한옥이 비쳤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집이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양식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진흙 위에 남은 흐릿한 발자국과 마당에서 연못까지 이어지는 작은 바퀴 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한 직원은 그날 밤 망치 소리가 났어요. 그냥 여과 장치를 고치는 줄 알았죠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후 수사 기록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남해 산 너머로 해가 사라지자 여수 사람들은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운 냉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매기왕 김민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는 아직 살아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만든 그 호수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전라남도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를 직접 지휘한 이는 광주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경험이 풍부한 최현우 경위였습니다. 그는 범인의 심리를 읽는 남자로 불렸으며 말은 적고 냉철했지만 남들이 놓치는 부분을 꿰뚫어 보는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최 경위는 즉시 수색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양식장 앞에 서서 물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자 잔잔하던 수면 위에서 메기떼가 갑자기 심하게 몸부림치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뭔가 심상치 않다. 수사팀은 기본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주변의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된 폐쇄로 TV 시스템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12월 23일 밤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는 밤 10시에 귀가했습니다. 차를 마당에 세우고 아내와 몇 분간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뒤로 화면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뒷마당 쪽으로 걸어가더니 그대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폭행 장면도 낯선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희미한 불빛이 물 위에 비치는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삼성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KT통신망을 통해 분석되었습니다. 실종 열흘 전까지 이지은 씨는 남편과 단 3번 통화했지만 한 번호와는 무려 20차례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밤늦게 다른 남성과 자주 통화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최 경위는 즉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번호의 가입자를 추적한 결과 김씨의 양식장과 거래하던 젊은 어류상인 박성우로 밝혀졌습니다. 수사팀은 일꾼들과 이웃들을 차례대로 조사했습니다.
한 일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성격이 급해서 아내분에게 자주 화를 냈지만 이 씨는 늘 조용했습니다. 다른 주위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가 자주 들르던데 선물 상자 같은 것을 들고 오더군요. 작은 단서들이 모여들면서 부부간의 갈등과 의심스러운 제3의 남성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가설을 하나씩 배제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받았던 경쟁업체 사장은 사건 당일 여수 어시장 폐쇄로 TV에 분명하게 포착되어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김 씨의 은행 계좌에서도 이상한 거래나 도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험으로 다져진 최경희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범인은 밖에 있지 않다. 바로 이 집 안에 있다. 그는 이지은 씨에 대한 비공개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양식장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시선을 피하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매일 아침 물고기에게 사료를 주던 그곳에 이제는 단 한 번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법의학팀이 연못 주변의 흙과 진흙을 최초로 분석한 결과 김 씨의 슬리퍼에 묻은 진흙과 동일했으며 사람의 피로 추정되는 미량의 유기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녹슨 쇠망치에서도 새로 생긴 긁힌 흔적이 확인되어 국가수 감정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는 여수 실종 사건, 단순 실종 아니다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복수극이라 했고, 누군가는 물고기에게 시신을 먹인 끔찍한 범죄라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 여론의 회오리 속에서 최경희는 해질 무렵 다시 연못가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메기떼가 물 위로 올라와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한 줄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정말 죽었다면 범인은 지금 이 집안에서 숨쉬고 있다. 김민호라는 남자가 왜 자신이 만든 양식장 연못에서 삶을 끝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의 인생 역점과 성공의 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순천만 근처 작은 어촌에서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김민호는 어릴 때부터 바닷바람과 마른 그물 냄새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바다 전체를 내 물고기로 채울 거야. 그 마른 세월이 흘러 현실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그는 고향을 떠나 부산의 양식장에서 일하며 한국식 산업용 메기 양식 기술을 익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하는 성실함으로 돈을 모았고 10년 후 여수로 돌아와 자신만의 첫 번째 양식장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2개의 작은 수조는 10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양식장으로 발전했고 그는 남부지방 전체에 메기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수대 1위 신문은 그를 메기의 왕이라 불렀고 그는 근면하고 영리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현대 농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2012년 여수 행사에 기부하는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던 가정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 가정의 실패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처럼 김민호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지은은 서울 출신의 미술 전공자였고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한수선 담나무에서 만난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져 결혼 후 화려한 도시를 떠나 여수의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다정하고 성실했던 김민호는 점점 권위적이고 난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그를 독단적으로 만들었고 집안의 모든 일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의 동생, 근처에서 어업을 하는 어부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했습니다. 형은 능력 있는 분이었지만 집에서는 법 그 자체였어요. 형수는 말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시장에 나가는 것도 이웃과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형의 허락이 필요했죠. 뒤와집 식탁에서의 식사 시간은 언제나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이 씨는 늘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었으며 오직 김 씨가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밥이 조금 식었거나 반찬이 짜기만 해도 그는 식탁을 뒤엎을 만큼 쉽게 분노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전형적인 한국 아내로 여겼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반항 없이 참아내는 여성. 하지만 그녀의 침묵 안에는 25년 동안 깊이 쌓여온 두려움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유교 사상의 짙은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남편을 집의 기둥으로, 아내를 그늘로 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김민우가 모범적인 인물이었지만 아내에게는 폭군이었습니다. 이처럼 균형을 잃은 권력관계 속의 불신은 조용히 타오르다가 결국 어느 날 폭발할 운명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매일 아침 똑같은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담배를 물고서 양식장으로 걸어가는 김 씨. 그리고 멀리서 수건을 들고 서 있는 이 씨. 그녀는 남편이 바라보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눈만 마주쳐도 바로 고개를 떨궜죠. 그러나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의 이면에서 한 여성의 마음속에 거대한 폭풍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인내하고 견디며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그 폭풍은 결국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매기왕의 집안에서 벌어진 폭력은 소리나 상처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말투, 경멸하는 시선,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민호 씨는 아내를 직접 때린 적은 없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이지은 씨의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오직 순종만을 위해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이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계처럼 살았어요. 아침에는 밥을 하고 청소하고, 점심에는 양식장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남편의 욕설을 들었죠. 어느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녀의 하루는 시계처럼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감정도 희망도 사라진 채로요. 김 씨에게 아내는 단지 집에 딸린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남성과 대화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메뉴조차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정신적인 폭력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설령 이야기한다 해도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1년에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족을 통제하거나 모욕하거나 고립시키는 행동 역시 정신적 학대로 인정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같은 집안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입을 다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착한 아내의 의무라고 믿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3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는 평소보다 43%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이면에 이토록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지은 씨의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 칭합니다. 오랜 시간 학대를 받으면 반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되는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한 대를 걸쳐 쌓인 깊은 울분. 그러나 밖으로 터뜨릴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한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고 울게 하지만 소리치지는 못하게 합니다. 이지은 씨 안에도 그 한이 천천히 쌓여갔습니다. 해마다 하루하루 조금씩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 후 경찰의 의뢰로 심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그녀는 오랜 세월 수면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모욕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았고 격려를 받아도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자존감의 죽음은 느리게 찾아왔고 고통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분노는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웃 한 사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작년에 그녀가 연못 앞에 앉아 물만 바라보고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앞으로 다가올 비극의 예고편이 될 줄은요. 정신적인 폭력은 육체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여수 바닷가의 그 집 안에서 이지은 씨는 매일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공포와 억눌린 분노. 그리고 바로 그 두 감정이 결국 비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밤중 통화 목록에 이름을 올린 남자. 순천 출신의 30살 어부 박성우. 그는 새로운 수사 방향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여수경찰서로 소환된 박성우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이지은 씨와는 단순히 업무 때문에 연락한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대조한 결과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약 200회 이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은 장어 거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현우 경위는 여수 해변 근처 카페의 패스례로 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두 사람이 늦은 밤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사이로 잠시 스쳐가는 옅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최경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욕망이 복잡하게 얽힌 비밀스러운 관계였다. 이지은 씨가 박성우를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생선 도매를 하러 온 날이었습니다. 젊고 말솜씨가 좋은 그는 언제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씨의 힘겨운 결혼 생활 이야기를 묵묵히 경청하며 조금씩 그녀의 다친 마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고 이후에는 안부를 묻는 문자, 그리고 여수 함 근처에서의 은밀한 만남으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에게 오랫동안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온 이지은 씨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성우에게 그 빛은 단지 이익을 얻을 기회였습니다. 재정 조사 결과 그는 연어 사업 실패로 약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그녀를 외로운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지은 씨를 매기왕으로 불리는 남편의 거대한 재산으로 향하는 문이라 여겼습니다.
문자 내용은 점점 애정 표현에서 은밀한 암시로 변해갔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양식장은 수억 원짜리잖아요. 누나가 진짜 주인이 되어야죠. 겉보기에는 단순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문장들은 살인의 씨앗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박서문은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타인의 약한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형이었습니다. 반면 이지은 씨는 극심한 심리적 위기 상태에 있었고 두려움과 해방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용하려는 자와 구원받고 싶은 자, 서로 다른 목적이 얽힌 완벽한 범죄 공모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메시지 포렌식 결과 소름 끼치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12월 23일 밤 박서문은 마지막으로 이지은 씨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내일 밤이 기회입니다. 떨지 말아요. 누나가 말한 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물고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문장을 읽은 최현우 경위는 한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 비극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음모라는 것을요. 한국의 실제 범죄 사건에서도 불륜은 종종 모든 비극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이 씨에게 불륜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에게 그것은 돈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은 결국 한 생명을 깊은 호수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밤, 여수 바다 위로 반짝이는 조명이 매기때를 비추는 그 순간, 물 위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로 향해 걸어가는 두 공범의 그림자였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수사가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최현우 주민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김민호의 농장에서 매기 양식장의 심장이라 불리던 연못의 물을 전부 빼내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죽을 수 있다며 무모한 행동이라 비난했지만 최 주민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진실을 보려면 때로는 물을 흐려야 합니다. 대형 펌프가 투입되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동되었습니다. 요란한 소음이 농장 전체를 울렸고 굵은 호수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와 메기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주민들은 울타리 밖에 모여 아무 말 없이 점점 탁해져 가는 물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자 진흙 냄새가 진동했고 햇빛에 반사된 물고기 뼈 조각이 번쩍였습니다. 약 4시간이 지나자 한 작업자가 외쳤습니다. 뭔가 있어요. 저 아래. 수사팀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검은 진흙 속에서 쇠망치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무 손잡이는 부러져 있었고 갈색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피로 추정되는 흔적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는 찢어진 옷감 한 조각이 물 여과망에 걸려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팀은 즉시 증거를 봉인하여 광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물이 거의 다 빠졌을 무렵 조사관들이 연못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진흙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때 한 수사관이 외쳤습니다. 이건 사람의 뼈 같아요. 고지어 팔뼈, 무릎뼈, 그리고 두개골 일부가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뼈 표면에는 물고기의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 그것은 김민호의 유골이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측 두개골 강타 흔적 확인. 사망 원인은 주부 손상에 의한 뇌 손상. 사망 후 시신이 물에 유기되어 부패 및 어류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됨. 연못에서 발견된 쇠망치가 살해 도구로 지목되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수사팀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여수에서 존경받던 한 남자가 이제는 진흙 속 뼈 조각으로 남았습니다. 최중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맹렬한 살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요. 언론은 즉각 폭발했습니다. 중앙일보, 조선뉴스, 네이버 커뮤니티들은 일제히 같은 제목을 내걸었습니다. 매기왕의 시신, 자신의 연못에서 발견되다. 여론은 끌어올랐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재은 씨는 마당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최중희는 그녀의 반응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창고에서 찾아낸 여성용 작업복 한 벌에는 흐릿한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세탁한 흔적이 있었지만 혈흔 감정결과 피해자의 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박성우알의 모든 문자 기록이 지워져 있었으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60통이 넘는 메시지 중에는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단서가 하나로 맞물리면서 완벽한 그림을 형성했습니다. 연못의 바닥에서, 쇠망치에서, 문자 속에서 진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중희는 진흙만 남은 연못을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물고기는 말을 못해도 진흙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여수경찰서의 취조실은 그날 밤 창백한 백색 조명 아래 고요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차가운 금속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 붉게 부은 눈으로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최현우 경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범행 도구로 지목된 쇠망치가 투명한 증거 봉투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그 망치를 잠시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최경희의 물음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죽이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 한 번만 그 입을 닥치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지는 긴 자백의 시작이었습니다. 눈물과 한숨, 그리고 지친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2021년 12월 24일 피로 물든 성탄절 밤의 사건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지은이 저녁 식사를 차리자 그는 국이 싱겁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접시와 젓가락이 사방으로 날아다녔고 욕설이 퍼부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웅거리는 소리만 남고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고 했습니다. 벽 한쪽에 세워져 있던 쇠망치, 고장난 펌프를 수리할 때 쓰던 도구가 눈에 들어왔고 순간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가 쓰러졌어요. 정말 죽었는지는 몰랐어요. 그저 바닥에 피가 번지는 것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이지은은 박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약 30분 뒤 그는 자루와 손전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박성우는 시체를 물고기 양식장에 던지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신을 뒷마당으로 끌고 가 물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시체가 가라앉자 이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박성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어. 물고기가 다 먹을 거야. 아무 흔적도 안 남아. 그 말은 25년 동안 참고 살아온 그녀의 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박성우의 취조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침착한 척하며 모든 책임을 이지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죽였어요. 나는 단지 시신 처리만 도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경찰이 그의 문자 메시지 원본과 12월 23일 카페 패스외로 TV 영상을 제시하자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난 아무도 죽이려 하지 않았다고요. 진술이 서로 엇갈렸기에 최경희는 두 사람을 대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피의자가 한 방에 들어오자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은은 그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다고 했잖아. 한 번만 하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했잖아. 박성우는 침묵했습니다. 오직 수사관의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심리분석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지은은 냉혈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한계로 내몰린 피해자였습니다. 25년간의 폭력은 그녀의 감정과 판단력을 마비시켰고 그 결과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분명 폭발적인 심리 붕괴의 결과였지만 그 이후의 행동, 즉 시체 은닉과 공범 협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마지막 진술서에 서명한 뒤 이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오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 말의 방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최현우 경위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두려움과 침묵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이들의 상처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2022년 5월 여수지방법원은 전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그리고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한때 매기왕의 아내로 불렸던 여성이 이제는 전라남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살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피의자 호송차에서 내린 이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참백한 얼굴로 아무런 표정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박성우가 따랐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 김재훈은 30쪽이 넘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범인의 전말을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부부간의 갈등, 불륜관계,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과 시신 유기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지은과 박성우의 행위는 어떤 감정적인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치밀하고 의도적인 범행이며 재산을 취득하고 결혼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적 학대를 강조하며 감염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냉혈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가정폭력과 정신적 억압 속에서 절망에 내몰린 피해자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의 고통은 종종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방청객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한수진 판사는 냉정하고 공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언을 주의 깊게 들었고 현장 재현 영상과 법의학 감정서를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세 차례의 공판 끝에 내려진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 이지은에게는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성우에게는 범행 공모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 이지은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과 협력한 점은 명백히 고의적인 범행 의도를 보여줍니다. 누구도 절망을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한국 형법상 사형제도는 1997년 이후 집행이 중단되어 있어 무기징역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형벌로 간주됩니다. 선고 순간 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박성우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 속 가정폭력의 경종인가?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회가 조금만 더 일찍 귀 기울였더라면 이 끔찍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법정 뒷자리에는 최현우 경위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호송되어 나가기 직전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최 경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경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서류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마음속 상처와 사회적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매기왕의 마지막 만찬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한국 사회 전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사회와 가정이 어두운 단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여수 호숫가에 있던 그 집.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이제 잡초가 무성한 폐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녹슨 철문은 굳게 잠겨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몸서리를 칩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누군가 그 여자를 조금만 더 일찍 들어줬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여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는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가족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만 3,562건의 가정폭력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정신적 언어적 학대였지만 피해자 중 단 12%만이 신고할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 언론은 몇 주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폭력은 단순한 구타가 아닙니다.